네, 일단 청문회는 이틀로 끝났습니다. 파행이라는 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어떻게 봤는지 네 분의 패널을 의견을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야겠네요. 야당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네, 이틀간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사실은 파행 속에 끝났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총리이고 따라서 총리가 임명이 되어야 일단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틀 동안 진행된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을 보면 그전에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면 이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뭐 국민 여러분께서 다 지켜봤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그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률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통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갖 의혹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말로 뭉개고 가는 거라는 오만한 태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과한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사법 리스크를 안고 특히 대선 직전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겪으면서 재판이 무기연기되면서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총리를 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의혹과 온갖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를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 리스크의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민의 도덕성에 따라서는 너무 형편없이 이 부분을 좀 경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초대 총리를 빨리 임명을 해서 정상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덕적인 기준이나 국민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나 설명과 자료가 불충분했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치는 과연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던져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또 던져봅니다. 방금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윤석열의 검찰 독재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총리 인준 청문회에 꼭 최전방 공격수로 검사 출신의 윤석열 측근 출신의 주진호 의원이 나섰을 필요가 있었던가? 그리고 주진호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인 취급하면서 취조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던가?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서울시 전역에 플랜카드를 겁니다. 김민석 유격 쟁여놨다. 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요. 그 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축하합니다마는 재판은 받아야지요. 라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요, 윤석열 검찰 독재의 흐름 속에서 김민석 낙마시키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정부를 거부하겠다라는 정쟁의 의도가 그대로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장이 검찰 취조장처럼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자료의 부족의 문제라든가 증인의 문제, 참고인의 문제, 야당이 사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그거 사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윤석열 검찰 독재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탓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25년 만에 20번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동안 19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여당이 야당의 청문위원을 역으로 신상을 털면서 공격하는 일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한번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9번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에 168명의 증인과 119명의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합계 287명, 인사청문회 한 번당 평균 15.1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왔어요. 이번처럼 증인 참고인 한 명도 부르지 못해서 공직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교차 검증해 볼 기회가 없었던 청문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설령 공직 후보자가 부적합해도 제도가 온전하면 그 제도가 복원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 훌륭한 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도가 무너져버리면 복원력이 없어집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산물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총리에 대해서 처음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 발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딘 창끝과 두터운 방패의 대결이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무딘 창끝이냐? 일단 야당의 전략이 부재했어요. 방금 전에 세상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여당 의원이 오히려 공격을 하는 법이 어디냐, 그리고 뭐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어디 있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자초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주진우 의원 얘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당 의원의 발언 내용이 본인을 향한 공격 아니냐 하면서 본인이 이른바 병역 면제 받은 거를 그 자리에서 밝히면서 오히려 검증 대상이 야당의 인사청문위원이 되는 현상을 본인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전략 부재 그리고 이슈화를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의혹을 나열은 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한두 개 큰 거를 터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증인 참고인 채택이 아무도 안 되지 않았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증인 참고인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미 갈라선 전처까지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예 이도저도 채택이 안 되는 결과를 오히려 야당이 자초한 전략 부재와 이슈화의 실패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무딘 창끝이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두터운 방패는 뭐 지금 국회 내의 의석 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그전에도 보면 오히려 여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비판에 가세하는 그 현상이 나올 때 낙마하는 후보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 쪽의 일종의 팀워크는 끝까지 단단했다. 그래서 크게 한 방을 야당 입장에서는 터뜨리지 못했던 청문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 발로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느냐.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조국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포스팅이 올라오니까 그걸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3시간 뒤에 삭제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건 증인 문제는 작가님. 잠깐만요.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증인 문제는 전처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그 전처 이야기했다가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5명이 남아 있었는데 1명이 김 후보자의 오랜 스폰서였던 강모 씨입니다. 나머지 4명은 과거 불법정 기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분이거나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와 관여된 분들입니다. 그 5명만 부르자고 했는데 역대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 가장 적었던 게 2000년 이한동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증인 3명, 참고인 4명 채택했는데 참고인 2명은 안 나와서 마지막에 2명만 남았죠. 그 합계 5명, 최소 인원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동의를 안 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각자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하거나 글을 올렸었던 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다음에 그 공개된 장소에서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일종의 자폭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전처와 관련해서는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만 아니 그렇게 철회할 걸 애초에 왜 하자고 했어요? 왜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의 전략 부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팩트 체크 하나 드리면 예. 주진우 의원이 병역 면제와 관한 걸 이제 인사청문회 첫날 박선원 의원이었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의 병역 면제는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아하고 숭고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걸 비꼬는 투로 윤석열의 부동시 이건 다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부동시로 분 면제 받은 거. 윤석열의 부동시와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면제됐다고 하면서 사실은 박선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을 다 알면서 까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요즘에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동의 안 해서 안 내는 이유의 가장 큰 명분이 뭐예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정보 중에 가장 민감한 게 개인의 질병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 국민이 보고 있는 생중계 현장에서 박선원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부동식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국민들이 다 아는 거니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도 몰랐던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다 알았겠죠. 주진우 의원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쳐다보면서 어떤 의원은 급성 간염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석이 순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프라이버시 개인 질병에 관한 걸 침해한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발끈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박선원 의원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무리의 전략 부재가 아니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저는 무례한 저는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거기서 주진우 의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질 그거 않았어요. 다 알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박선원 어떻게 의원은 주진우를 자폭했다고 합니까? 박선원 의원은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본인 얘기를 하는지는 본인이니까 알았겠죠. 하지만 거기서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고 그냥 넘어가는 얘기였는데 아니. 그걸 바로 본인이 발끈해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다른 국민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아 주진우 의원이 그러면 급성 제가- 간염으로 병역 면제가 됐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린 아니 측면이 그러면 있어요. 제가 김영남 의원한테 어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이번 대선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은 민주당 의원에서 옮긴 사람 김영남 의원이 다 알잖아요.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그게 왜 박선원이 먼저 잘못한 것이지 왜 주진우가 잘못한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만족하고 되는 거죠. 대응을 안 하세요. 그게 그러면 돼요. 뉴스에 나지는 않았었잖아요. 아니죠. 급성 간염으로 면제받았다는 개인 정보에 거 관해서 뉴스에 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김민석의 병역 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그럼 박선원이 비열한 짓입니다. 예.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이 아니더라도 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저는 뭐 국회의원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김용남 의원 해보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은 청문위원이 못 되더라도 SNS 글 좀 올려가지고 우리 지지층들한테 좀 환호도 받고 싶고 언론에 나오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청문회장의 청문위원으로서 참여해서 하는 것은 공식과 사적인 영역, 물론 뭐 국회의원이 사적인 영역은 아닙니다만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고 들어간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박선원 의원이요? 예, 맞고요. 박선원 의원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경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의 병역 문제는 출마하신 분들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약점을 잡고 공격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경험의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전략적인 문제에서도 주진우 의원을 앞장 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위원이 아니더라도 타당 의원을 공격하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약점이 많아요. 본인의 재산 문제도 있고 본인의 병역 문제도 있고 본인이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검사 출신이라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왜 그런 분들을 꼭 앞세웠어요? 108명의 의원들 중에 똑똑하고 청문위원 잘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분들이 중용받는 현실이 아닌가. 예. 이거 지적하고 싶은 제가 거예요. 볼 때 두 분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리 당의 비난은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박진영 부원장님도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검찰 독재로 망한 너희 정당이 왜 검사 출신 인천위원을 쓰느냐는 거잖아요. 인사청문위원은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면 우리 당 안에서 가장 잘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잘 모으고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검사 출신은 인사청문위원은 안 된다? 그 이후로 우리 당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말한 건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영남 의원도 지금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주진우 의원의 급성 간염에 의한 병역 면제를 박선원 의원이 비열하게 그야말로 쿠션으로 쓰리 쿠션으로 우회하면서 비아냥거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박선원의 그 비열한 짓을 먼저 공격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왜 주진우 당신이 발끈해서 스스로 자폭하냐고 이야기하면 그건 본말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이 계속 있었잖아요. 인사청문회 전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나서서 자료를 공개하고 SNS에 올리고 해서 김민석 의원의 그 현찰 그 6억 원, 8억 원 빈 것에 대해서 계속 성실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메시지에는 공격을 잘 못하니까 그 메시지를 계속 내는 주진우 의원이 아들이 뭐 20대인데 7억이 있다는 등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사청문위원들은
그 인사청문 대상에 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한 사람들이지 어디 인사청문위원회 자격을 검증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본말 전대. 제가 하나 좀 힌트를 진짜 그건 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 자,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야당을 할 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뭐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번에 전략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많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주 야당의 주 공격수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인사청문위원들이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근데 원래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 원내에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도 해요. 그리고 각자 공격 포인트도 다 따로 맡아서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공격하다 보면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해야 될 대상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국힘의 다른 청문위원들이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아무도 공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비판을 해야죠. 아니,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다 성실하지 못했다.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만 너무 열심히 했다고 비판해야지 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자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의 전략 부재에다가 주진우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날 본인 스스로가 자폭을 했어요. 예. 본말에 전제된 잠깐만요. 지금 첫 번째 우리 토론의 쟁점은 김민석 후보 청문회가 남긴 것인데 자연스럽게 김민석 후보 청문회가 남긴 게 주진우 의원 논쟁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토론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논점이 여러 갈래로 지금 흩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한 역공은 메신저 공격인가? 그리고 이른바 물타기 혹은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질은 아니었지만 파생된 의혹이고 역시나 공인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제가 시작하시죠. 오래 쉬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토론이 시작한 지 20분이 됐는데 7할 이상을 주진우 의원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죠. 김민석 후보자는 내라는 자료 안 내고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이틀간 받으면서 그나마 마지막엔 파행이 됐습니다. 5년 동안 국회의원의 신분이었는데 재산 형성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많은 의문들 중에 해소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이야기로 그런 모든 의혹과 논란들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게 바로 메신저 공격이에요.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박할 수 없는 메시지들은 그대로 두고 메신저에만 계속 상처를 입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만연해지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제도 자체가 여야가 말싸움하라고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공직 후보자가 그 직에 맞는지 도덕성, 청렴성,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라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25년 역사상 이렇게까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변질된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변질되면 이야기하셨는데요. 늘 변질돼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순수하게 정말 김민석 청문회였던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 흔들기가 목적이었던가. 자, 우리 여기서 토론하는데 위원장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김민석은 깨끗해야 돼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토론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토론을 넘어서서 진영 간의 총력전이 돼버린 거예요. 야당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총리 청문회도 가면요. 아까 우리 군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전 질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군대를 안 갔고 이런 식의 질문이 이미 야당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김민석 후보에 대한 순수한 청문회가 아니라 이 정부를 흔들겠다는 야당의 총력전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청문회가 김민석의 실력, 인격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다라고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편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화두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는 발전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여당은 잘했느냐? 사실 솔직히 말하면 피장파장이에요. 피장파장인데 그 피장파장의 원인을
제대로 발목 잡을 수 있고 아주 팩트를 강하게 가지고 날카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르치게 만든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 아니었던가라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반대인데요. 주진우 의원만큼 그렇게 열심히 파헤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임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김영남 의원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당의 다른 인사청문 위원보다 주진우 의원은 시정일관 김민석 의원의 이른바 유장채무 의혹 그리고 스폰서 받은 의혹 그리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을 계속 수치와 자료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나마 김민석 의원이 SNS에서 조금이라도 변명을 했고 나와서 그분의 설명을 하려고 했고 물론 말로만 다 뭉개고 갔습니다만 계속 설명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인사청문회가 뭐 물에 물 탄 것이고 진영 간의 대결이니까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사청문 검증을 받아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 야당 너희들이 해봐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진영끼리 모여서 이틀 그냥 싸우고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심산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비판을 내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는 주진우 의원만큼은 아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강모 씨에 대해서 스폰서 받은 의혹에 대해서 뭐 엊그저께는 배추에 투자해서 한 달에 450만 원 받았다는데 저는 그 간단하게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안 냅니다. 그다음에 유장채무 의혹은 제일 먼저 나왔던 의혹 아니겠습니까? 1억 4천만 원인가를 또 같은 날에 똑같은 포맷으로 쓴 차용증 써가지고 마치 그 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증인을 불러도 증인을 안 불러요. 그다음 3번째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자기가 썼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출에 비해서 투명하게 수입한 것들이 차이가 한 8억이 나기 때문에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뭐 조의금 축의금하고 출판기념회에서 6억 벌었다. 이게 그냥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저는 처음에 첫날에 저는 제가 아는 김민석 정치인은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범법행위는 아니더라도 여러 국민들 눈높이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가 특권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로 임명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김민석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목소리 쫙 깔고 도도하게 오만하게 정말 저는 거기서 정치인 김민석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를 접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설명하기 싫으면 퉁틀어서라도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죠. 아니 조의금 걷고 축의금 걷고 출판기념회에서 6억 번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난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는 김민석, 제가 아는 김민석이 제가 봐도 사과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사과할 사과할 줄 알았어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모두 발언 때 할 수 있는 사과할 거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게 제가 봐서 여기 또 조연이 한 명 등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의원,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고발을 해버린 거야. 예. 근데 이게 검찰에서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해버린 거야. 이게 뭡니까? 김민석 범죄자라고 바로 프레임 세워놓고 주진우라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자, 재산 증식이 수상한데 인지수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인지수사 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별건으로 다른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청문회장을 몰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서민들이 보기에 재산 증식 결과라든가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총리 후보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눈높이에 봐서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형사 고발해버리고요. 검찰 출신이 나서가지고 취조장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그러면은 순수한 김민석 청문회입니까?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검사 출신들의 정권 흔들기 출발점 아니냐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검사 출신 한 말씀 하시죠. 일단 그 어떤 수사를 하거나 단죄를 할 때는 깨끗한 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단죄를 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 손도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소속의 다른 청문위원들이 별다른 활약을 못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른바 주요 메신저로서 여당 쪽에 공격이 집중됐습니다만 근데 하필 그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주진우 의원이 맨 처음에 뭐 재산 형성 의혹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뭐 연령으로 따지면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한 70억이 넘어요. 근데 반면 김민석 후보자는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한 2억 정도 신고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은 더군다나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이 7억 8천만 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당신의 손은 깨끗하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적반하장 내로남불 아니냐? 도대체 그 나이에 더군다나 이제 갓 20살이 된 아들이 어떻게 7억 8천이라는 예금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진 의원이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해서 주요 공격의 대상이 됐다기보다는 주진우 의원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깨끗한 손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손으로 남을 가리키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문제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어떤 스폰서 의혹,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재산 공개 제도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그 맹점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이제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되면 매년 변경된 재산을 다 신고하고 공개하게 되는데 그 기준 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연말자 기준이니까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에 있었던 그 어떤 재산의 변화, 예를 들어서 어디 출판 기념회를 해서 들어온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했다 하면 그게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왔던 돈은 이미 사용이 되어버린 돈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 아니죠. 12월 말일자 기준으로는. 예. 그럼 신고할래야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마치 집 안에 6억 원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처럼 좀 스토리를 만들어낸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좀 반론을 드릴게요. 남의 결혼 날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12월 31일 그 기준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재혼 날짜가 2019년 12월 12일입니다. 5억을 벌어서 13억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맨 처음에는 강연 등 기타 소득이 있다고 했어요. 기타 소득은 다 원천징수 신고가 됩니다. 그 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말이 등장합니다. 경사, 조사,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 그런데 결혼 날짜는 2019년 12월 12일이에요. 거액의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12월 31일까지 20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 나올 때 재산 신고를 정직하게 했느냐라는 문제가 불거져요. 그러니까 또 말이 바뀌어요. 축의금 들어온 거는 장모님 다 드리고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았었는데 그 돈이 한 2억 원 되고 증여세를 냈다. 그럼 증여세 낸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인데 그런 것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소명됐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박진영 부원장께서 사건 배당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축구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목이 안 걸렸는데도 넘어지는 걸 시뮬레이션 액션 또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전형적인 시뮬레이션 액션입니다. 사건 배당은요, 고발장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아예 말이 안 돼서 각하될 것이 아니면은 사건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검사 출신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정치인들 공안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형사 일부에 배당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마치 정치 검찰이 탄압하는 것처럼 왜곡을 합니까? 그런 게 헐리우드 액션입니다.